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집행정지에 대한 신문을 합니다. 만약 오늘 법원이 지난번과 같은 판단을 한다면 윤 총장은 바로 총장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법원이 지난번과 다른 판단을 한다면 윤 총장은 계속 정직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 신문입니다.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지만 성탄절 전에는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과연 법원의 선택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CCTV가 가려질 것이다 라고 말을 덧붙여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CCTV가 가려진다는 것인지, 폭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야당에서 제기한 것처럼 무리하게 경찰이 덮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한 CCTV가 가려질 것이라는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수도권은 내일부터 오늘 0시부터죠. 내일 0시부터 5인 이상 못 모인다. 5인 이상 못 모인다.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물론 공적 모임은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실내에서 실외에서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안 됩니다. 친목 모임, 동호회, 회사 모임, 워크숍 회식, 회갑치, 순자치, 돌잔치 모두 다 금지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주민 모두 다 안 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의 운명을 법원이 다룹니다. 오후 2시부터 정직 집행정지 신문에 들어갑니다. 과연 이게 윤 총장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인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번에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법원이 이번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윤 총장은 총장직에 즉시 복귀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경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이용구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았다. 당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그거 봐라 봐준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재점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법무실장 출신이었던 것을 알았냐라는 질문에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른다라고 알쏭달쏭한 답변을 경찰이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자 봐라 이거 사건 무마한 지시 세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이용구 차관은 택시 운전자분께는 죄송하지만 경찰에서 CCTV가 가려질 것이다 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죄송하다, 사과한다, CCTV가 가려질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 가운데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도 거셉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가 SH 사장 당시에 대학 선배들을 모조리 1번으로 접수시켜서 채용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급기야 SH 사장 당시 고위직을 채용할 때 한 채용자는 나홀로 지원한 것도 있었다. 미리 알려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잠시 후에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가 SH 사장 당시에 정말로 지인들을 사적으로 채용한 것이 맞는지 이 의혹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면 변창흠 후보자가 스크린도어로 사망한 김군에 대해서 막말을 한 것과 관련해서 김군 동료들의 반응도 오늘 취재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 이야기를 꺼내며 서울시장 출사표를 밝힌 이후 국민의힘은 일단 입당해라. 그리고 경선하자. 안철수 대표는 1대1 단일화하자.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라고 한국일보는
쓰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 누가 되든 단일화 시나리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라는 것이 한국일보의 진단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 김병민 박사 나왔습니다. 현 정부의 초대 대변인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입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 박수현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재검토. 결국 경찰이 이용구 차관의 그 사건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자, 경찰의 판단 자체, 경찰의 수사 자체가 뭔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거셉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트러블.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도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장관 청문회 통과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신문. 윤 총장의 운명의 날이 오늘입니다. 잠시 후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법원의 오늘 판단, 이번 법원의 선택은 어떤 선택일지 잠시 후에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이 상당히 거셉니다. 이용구 차관은 주말 동안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다가 어제 택시기사에게 죄송하다라고 결국 사과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용구 사과, CCBB 가려질까? 그가 사과를 하면서 경찰에서 CCBB가 가려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폭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CCBB는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건지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관의 사과문부터 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택시 운전자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며 본인의 폭행 혐의와 관련돼서 택시 운전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검토하여 CCBB가 가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운을 좀 남기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국민에게 죄송하고 택시 운전자에게도 죄송하다라고 한 것 봐서 멱살 잡고 폭행을 했다라는 행동은 있었던 것 같은데 경찰에서 CCBB를 가리겠다라고 밝힌 것은 도대체 사과하면서 뭘 CCBB를 가리겠다는 거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 경찰에서 이것을 봐줬느냐 아니냐 이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제 시간 얘기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사안 자체는 아무리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었죠. 그런데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보고 택시기사가 피의자를 처벌하기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 결국 없던 일로 했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무슨 외압이 있었는지 혹은 뭐 다른 부당한 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이것이 지금 가장 핵심인데 이용구 차관은 어제 이제 사과하면서 그 사건이 지난 토요일 날 조간신문에 보도돼서 알려졌기 때문에 한 이틀 만에 사과를 하면서 CCBB는 경찰에서 가릴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은 떳떳하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봐야겠죠. 다시 얘기해서 뭐 어떤 외압이 있었거나 어떤 처리 과정에 부당함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겠다고 봐야겠죠. 택시기사에게도 사과를 했고 또 국민에게도 사과를 하면서 그 앞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안 자체가 차관이 되기 이전에 변호사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의 어떤 차관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이제 암시하지 않았나 내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사과했지만 앞으로의 CCBB는 경찰에서 가릴 것이다 이런 의지도 같이 밝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회 반장 출신이니까 결국은 택시기사 폭행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를 한 셈인데 잠시 후에 그 CCBB와 관련된 이야기는 따져볼 텐데요. 일반의 경우라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혹은 지금 법무부 장관 후임자의 설도 오르고 있잖아요. 뭐 그건 나중 일이라 치더라도 이렇게 막대한 특히 법무부의 차관 혹은 장관으로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이
차관 혹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경우는 걸림돌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뭐 청문회 등에서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까? 글쎄, 만약 이게 내사 종결되지 않고 만약 입건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문제가 됐겠죠. 뭐 그 자체는 뭐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관을 수행하기 이전에 차관직에 임명되기 이전에 일을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직자의 처신이죠. 어쨌든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감정 속에서 뭐 용납되기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 점에서 본인들이 사과를 하는 건데,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건 입건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내사 종결됐기 때문에, 글쎄,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정말 인사검증 때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자체는 또 하나의 이제 논란은 남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확실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 어쨌든, 과연 경찰이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법성이 없었는지 그것이 첫 번째일 테고, 정의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법무부 차관의 신분에 있습니다. 어쨌든 법무부라는 것 자체가 법치를 실행하는, 집행하는 기관이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런 폭행권이 있다고 그러면 과연 그것이 법무부 차관으로 적절하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어제 이틀 만에 사과를 하면서 어느 정도 침묵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본인이 해명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바로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정상적인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결국은 시시비비를 좀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그 판단대로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과연 경찰이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짓을 했는지, 위법한 행동을 했는지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용구 소환 불응, 가해자 조사 없이 내사 종결. 11월 6일 밤 이용구 차관이, 당신 차관 신분이 아니었죠.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발생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파출소에 임의동행했다는 점, 그리고 7일 경찰이 문자 메시지로 소환 일정을 공지했는데 이 차관은 공지한 날짜에 불출석했다. 즉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8일 택시기사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합니다. 9일 택시기사 경찰에 출석. 12일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 차관에 대한 조사 없이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미스테리는 택시 안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겁니다. 이용구 폭행 사건, 서초서에 단수 폭행 적용을 했는데 적절 여부 판례 등 재검토에 착수를 했습니다. 일단 경찰 스스로가 그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재검토에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구체적 정황 확인이 가능한 블랙박스 영상은 아쉽게도 없다라는 점.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초동 조치한 지역경찰들이 블랙박스 봤는데 없었고 피해자가 가져온 블랙박스 저장 장치에도 없었다라고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기자가 영상을 자체 삭제했습니까? 누군가가? 라고 묻자 확인 중이다. 사건 당시 이 차관이 했다라는 진술은 확인됐습니까? 밝히기 어렵다. 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다. 음성도 없었다. 이유는 모른다. 라고 경찰은 간담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은 과연 특가법에 적용하지 않고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내사 종결했는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제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인데 택시기사의 폭행 판례를 살펴보니까 울산지법에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얼굴 때리고 뒷목과 뒤통수를 밀쳐서 징역 4개월. 광주지법에서는 집 앞 경비실 도착 상태에서 택시기사 멱살 잡아 흔들어 징역 1년 6개월의 집유. 의정부 지법에서는 신호 대기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징역 1년 6개월의 집유 2년. 자, 김광삼 변호사님. 경찰에서는 다른 판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판례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측컨대 비슷한 사례에서 정차에서 멱살을 잡은 폭행 행위가 있어도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다른 판례가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제 판례를 보면요. 이제 비슷한 판례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케이스마다 다 틀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아주 똑같은 사례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비슷한 판례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어떤 판례가 나왔으면 이미 뭐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여기에 맞는 판례를 구석구석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이용구 창원 관련된 판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법은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판례도 사실은 케이스를 딱 들여서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식적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법리적 어려운 거 빼고는 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관련된 법이 사실 2015년도에 개정 전에는 운행 중에 폭행, 협박 행동에 처벌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술에 취해요. 그러면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시비를 걸어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술이 취하면 잡니다. 자고 나서 깨우면 그때부터 이제 시비 폭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무죄 주장을 많이 해요. 이건 운행 중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죄 판결이 꽤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법이 개정된 게 뭐냐면 일시정차. 그러니까 승차 탈 때나 아니면 하차 내릴 때도 이걸 운행 중으로 본다. 이렇게 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지난달 11월 6일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법이 바뀐 지로도 한참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조항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운전자 폭행을 굉장히 엄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중교통에 있어서 어떤 위험성, 운전자 보호를 위해서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징역형도 5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CG에서 예를 들었는데, 제가 운전자 폭행을 해가지고 합의했다고 해서 벌금으로 받은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정식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운전자 폭행은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도 운전자 폭행 상담하면 저 벌금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 법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사건 자체가 경찰에서 사실 특가법이냐 단수 폭행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네. 지금 보니까 울산지법, 광주지법, 의정부지법에서는 유사한 사례에 징역이 선고됐네요. 그 제가 볼 때는 법이 개정된 이후의 판례를 보면 거의 100% 죄가 된다는 판례일 거예요. 근데 자꾸 법 개정 전에 판례를 가지고 와서 죄가 되냐 안 되냐는 것은 이것이 사실 이제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4살 종결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뭐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경찰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와서 판례를 들먹거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중앙지검에서 보니까 이런 또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사와 관련된 지침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뭐 교통사고 관련해서 그런 지침이 있었다 이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개정된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면 법이 우선하지 수사 지침이 우선합니까? 더군다나 법무부 차관이단 말이에요. 이걸 왜 중앙지검에서 이 수사 지침을 이 얘기를 하냐는 게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 얘기한다면 법무부에서 이 얘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 사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경찰 됐건 검찰 됐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야당 의원들이 경찰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찰청의 입장은 법 적용을 잘못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청의 그 입장이 잘못됐다는 걸 계속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관련된 그 판례 그리고 그동안의 내사 관련 자료, 수사 지침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경찰청에서 제출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명문 규정이 있는데 그 판례를 가지고 특가법 적용 아니다고 하는 것은 법을 오해하고 법을 잘못 적용한 결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 건데, 오늘은 2015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택시가 정차 중에 폭행이 있어도 그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 이후에 이용구 차관이 그렇게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사 종결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경찰에 일부 덮어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경찰은 어제 간담회를 열고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은 다른 판례가 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법이 개정이 됐는데 경찰은 다른 판례도 있다라고 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부터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가 맞는지 아닌지 대한 진실 게임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하는데 과거 노회찬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법이 딱 10,000명한테만 평등하다. 그 10,000명 안에 이용구 차관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지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 정부의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인사. 물론 일반 국민들보다는 정치권에서나 그리고 정부에 몸을 담았던 권력기관의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던 이용구 변호사의 위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할 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한 10수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 속에서 과거에 있던 것들을 끄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어제 급히 어디 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운전기사분이 종일 마스크를 쓰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운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읍수하고 하소연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승객 태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용구 차관 뒤에 태우고 나서 운전하고 난 다음에 승객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돌아왔던 이 폭행 사태를 겪었던 저 택시 운전기사분의 마음과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 지우기가 어려운데요. 그랬던 인사를 아무렇지 않은 듯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진실게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실게임은 첫 번째로 경찰은 이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에 대한 이 관련된 내막들을 전부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진실게임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청와대는 과연 이용구 차관에 관련된 이 일련의 일들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 상황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앞으로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블랙박스에 영상도 없고 음성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용구 차관은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제출 여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 분명히 합의의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 합의의 내용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 블랙박스 영상은 지워진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숱한 논란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용구 차관이 답변을 해야 될 시점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요. 특가법성 처리가 된다면은 법무부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굉장히 또 초유의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굳이 특가법으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단순 폭행 내용만 보더라도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때린 사람을 바로 얼마 직전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이용구 차관 그 자리에 있을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당의 논평 들어보시죠. 경찰은 당시 직무집행과 내사종결의 적절성 등을 따져서 지금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침묵 속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 차관이 되기 전의 위법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지금 드러난 만큼 수신의 자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박수현 대변인 모셨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정말로 청와대가 이 폭행 사건에 대해서 몰랐냐? 몰랐다면 민정의 인사 기능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공세를 가하고 있고 만약에 법무부 차관이 특가법으로 또 처벌받는다면 이게 적절하냐? 누가 누구를 징계했느냐?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있는 그대로 법대로 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로 저 사건이 일어나던 11월 6일 그리고 경찰이 처리하던 11월 12일 그 상황들에서 이 이용구 현 차관이 어떤 신분이었느냐? 뭐 변호사라고 하는 자연인이었겠죠. 그러나 지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이 이제 현 정부의 법무실장을 지낸 것을 알고 경찰이 봐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어떤 사람 조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밝히면 될 것이고 그거 사실로 밝혀지면 다 처벌받을 거 처벌받으면 되죠. 이용구 차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법무장관을 전제로 차관 형무도 아니냐라고 하는 예상들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장관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아가는 거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사과했는데 어제 저희 당의 최고위원회 그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과와 감사는 해당 당사자 그리고 국민이 보시기에 정말 이제 됐다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진정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마 이낙연 대표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용구 차관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현재는 그 당시는 자연인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법무 차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더라도 저 세 줄짜리 사과가 아니라 그리고 시시비비는 가려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 사과하면 되거든요. 예. 왜 그런 말을 붙입니까? 그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현재 법무 차관으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예를 들어 공직에 더 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 그건 또 자연인 신분에서 밝혀나갈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관이 정확하게 국민을 보는 이 눈높이를 공직자답게 하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총장에게도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의 차관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병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이거 걸릴 수 없죠. 내사 종결된 거고 본인이 체크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당이시니까 당연히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이해하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좀 무리다. 야당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어떤 결과가 나와서 공직자로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그 순간까지라도 이용구 차관은 현직 공직자로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 또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제 법무부 장관은 날아갔다. 박수현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용구 차관이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것도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에 택시기사에 대한 욕설 폭행이 실제 있었냐? 라고 하자 기자들에게 왜 이런 고생을 하냐?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질문과 답변을 보면 이용구 차관이 택시가 폭행 안 했나 보다 라고도 또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내사 종결 처리가 당연하다라고 보냐라고 묻자 침묵. 택시기사 폭행 이유와 합의금 액수를 묻는 기자에게 무슨 소리냐라고 답변한 이유는 뭐냐? 엉뚱한 질문이 있었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취재 많이 해보셨으니까. 취재의 달인 이재민 기자. 어제 이 이용구 차관의 답변 내용과 태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 사실 박수현 대변인이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 사실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충분하다. 그것이 그 정도면 사과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돼야 되는 건데 사실 이용구 차관이 왜 아침에 기자들이 찾아갔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토요일 날 이게 첫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이용구 차관이 해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경찰에서도 내사 종결까지 인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해명이 없으니까 월요일 아침에 기자들이 출근하기 전에 찾아간 거겠죠. 그런데 글쎄요,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는 답변이 과연 적절한지 사실 거기서라도 분명하게 사과를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러고 나서 사과문이 나온 게 어제 저녁입니다. 저녁에 그런 기자들한테 문자가 쭉 온 거죠. 문자를 보낸 거죠, 그냥. 근데 딱 4줄짜리였습니다, 정말로. 과연 그런 사과가 어떤 진정성을 국민들이 느낄지, 그리고 그 내용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시비비는 경찰에서 가려질 거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쨌든 본인은 뭐 억울할 수도 있죠.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떠한 이제 외압이나 그다음에 경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인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 특히나 그 사람이 바로 법무부 차관이다. 그 점이 좀 주목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잖아요. 본인이 침묵하니까 정말로 택시기사 욕설 폭행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든가 말이 정리가 안 됐으면 내일 혹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일인데 폭행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의도는 뭡니까? 되묻는 의도는. 글쎄, 의도 자체를 이용구 차관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결국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약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그런 이제 공인들이 늘 겪는 이제 어려움이 그런 거죠. 이제 기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인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국가에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사실 공인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불편함을 표현한 거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잘 얘기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든 아니면 언제 어떻게 정리해 사과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선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저런 이제 오해는 덜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안타까운 게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런 말 한마디가 사실 이 본인을 둘러싼 현재 이 사건 이 전체를 규정짓는 말 한마디거든요. 국민의 마음을 얻느냐 잃느냐. 국민께서 그래도 저 사람에게 억울한 점이 좀 있구나라고 긍정적 우호적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민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그런 시점에 꼭 저렇게 어떤 마음을 들키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나 할 거 없이 공직자가 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다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부터 청문회가 시작됩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이제 장관 후보자들도 다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어쨌든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본인이 뭐 외압을 행사 안 해서 억울하다라는 측면이 있더라도 현재 공직자고 상처받은 건 국민이시고 폭행당한 건 택시 기사분이십니다. 저런 말보다는 따뜻하게 머리를 진심으로 숙일 줄 아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가 좀 필요한 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 의원님 오늘 이 차관에게 작심하고 나오셨군요. 제가 잘 몰라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방위로 터지는 변창흠 의혹. 법무부 차관에 이어서 국토장관 후보자, 변창흠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막말 논란에 이어서 SH공사 사장일 때 지인들을 독단적으로 채용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SH 사장 재직 당시 외부 고위직 채용 현황인데 예컨대 오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변 사장의 대학원 선배, 근데 1번으로 접수가 됐다, 임원에. B씨는 변 사장의 연구원 동료인데 원장직에 단독 응시했다. C씨는 연구원 전임자인데 처장에 1번으로 접수했고 G씨는 대학원 선배인데 본부장에 1번으로 접수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외부 인사 9명 중 7명이 변 사장의 지인 혹은 이해충돌 대상자다 라는 겁니다. 7명 중 상당수가 1번 지원자, 연구원장 지원자는 단독 응시, 서울대 환경대학원 동문 상당수, 공모 후 맨 먼저 서류 제출에 합격. 이종배 의원은 사전 공모라도 한 듯 친변 낙하산들이 맨 먼저 지원서를 들이밀었고 결국 채용됐다. 사전 교감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가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감사 결과는 과연 어땠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장 재직 당시 사장 직권으로 2배수 추천된 지원자들 중 최종 합격자 선정, 서울시가 당시 낙하산 채용 의혹 감사에 착수했는데 주의 조치를 줬다는 겁니다. 2018년 3월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장이 직접 합격자 결정하던 시기에 외부 인사들 뽑혀 특혜 의혹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채용 관련 서류, 관련자 진술 확인 결과 특혜로 볼 정황은 없었다. 라는 알쏭달쏭한 감사 보고서. 이종배 의원은 비리 혐의자가 부인하면 무죄가 된다는 식의 결론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인데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김군에 대해서 별일 아닌 문제인데 걔 때문에 시정이 복잡해졌다라고 이른바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인 채용? 일단은 구역 김군 사고에 대한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은 인성을 의심케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비단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공분하고 있고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런 발언 파문에 이어서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은 지인에 대한 채용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변창흠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강점을 얘기하면서 학계에도 있었지만 실무까지 두루 경험해 있던 이 국토부를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처럼
이 SH공사 사장 시절에 지인들을 쭈르륵 채용했던 의혹들이 진실이라면 이런 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됐을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그 전문성들은 지인 채용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전문성을 국토부에서 보여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사실 변창흠 후보자의 이 논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건 공정과 정의에 관한 지난 논란일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고 여러 일련의 내용들 속에 청년들이 분노하게 되는 한 가지 키워드 중에 핵심 키워드는 결국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공정에 관한 키워드였거든요. 근데 이 SH공사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라면 지금 있는 공사의 고위직 채용은 조금 다른 경우긴 합니다만은 공사는 신도 부러워할 직장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들어가고자 하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젊은 청년들이 숱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런 공정성 여부를 지금 나와 있는 문제처럼 숱하게 위반했던 내용들 이 의혹 속에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변창흠 후보자가 발언에 있었던 지난 과정 속에서 인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공정의 과정에서도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변창흠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 전국 속에서 끝끝내 이 청문회를 이겨내고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인 상황으로 이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의역 김군의 죽음을 모욕했다라는 것에 이어서 지인을 독단적으로 채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이어서 국토장관 후보자가 상습 체납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2006년에서 2016년 상습 체납으로 9차례 차량이 압류됐다. 실수로 차량이 압류까지 간 것으로 보기엔 너무 9차례면 많다라는 지적도 야당에서 하고 있고요. 체납 내역을 보면 액수는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3회 12만원, 자동차회 2회 61만 6,130원, 환경개선 부담금 4회 약 24만 3,130원 등등이고요. 해명은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챙겼다. 앞으로 체납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 라고 해명을 하고도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상습 체납과 관련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너무 바쁘면 사실 뭐 금액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뭐 깜빡 잊고 있었다가 압류가 되니까 이제 그때 해결한 경우도 뭐 간혹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거 자체 하나만 있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뭐 좀 봐줄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아니에요. 이제 막말과 관련된 부분, 이제 구의역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공동 쉐어하우스에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외식도 하지 않는, 밥 사 먹지 않는 사람들로 막말한 것 자체, 그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격은 굉장히 미달이다. 왜냐하면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장관으로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저분이 SH하고 LH 공사 사장, 이제 SH는 역임을 했고, 지금 LH 공사 사장 아니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 SH 공사 사장을 했는데, 그때 처음 서울시에 도입된 것이 개방형 공모제예요. 개방형 공모제의 취지는 뭐예요? 어떤 사장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의 자의적으로부터 인사를 배제하고,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해서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자는 게 개방형 공모제잖아요. 예. 근데 언론 보도대로 한다면 1급 이상 9명 중에서 7명이 자신의 동문 아니면 지인이에요. 그리고 신청할 때도 1순위 아니면 나 홀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휘밖에 주지 않았지만 저건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명백히 저건 뭔가 잘못된 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 저분의 공도 있어요. 어떤 공이 있냐면 저분이 너무나 저렇게 전행을 하니까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채용 방식을 바꾼 거예요. 사장으로 독단을 하지 마라. 그리고 채용감시위원회에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라. 이건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본인이 한 거죠.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만 저분이 만약 국토부 장관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개방형 공모제는 자신의 지인과 동문을 이거 싹쓸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국토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보고요. 저는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징계 때문에 사실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블랙홀이 됐었고 또 현 정부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만약에 변창흠 후보자를 계속적으로 국토부 장관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이쯤에서 변창흠 후보자의 이른바 구의역 막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6월 30일 SH 사장 시절 내부 회의 자리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고 이게 시정 전체를 흔든 거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시정 전체를 흔들었다. 위탁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김군의 동료들뿐만 아니라 많은 공분이 일고 있는 대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일컬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밥 먹겠냐, 못 사는 사람들끼리 모아두면 뭐 미치는 경우다 라고 서민 비하 발언을 했다라는 것으로도 알려져서 논란에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군에 대해서, 서민들에 대해서 막말과 비하 발언을 한 변창흠 후보자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주택 정책의 성적을 매긴다면 역대 정부 중에 한 뭐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상 이상은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새 정부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등 정도? 그 세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민 기자, 김군에 대해서 그리고 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서민들을 좀 더 차별 없이 잘 살게끔 해주는 정책과 집을 지어야 할 당사자가 그 못 사는 사람이 돈 주고 밥 사 먹겠냐? 그 사람들끼리 모아두면 미쳤다고 좋아하겠냐? 김군에 대해서는 걔가 잘못해서 걔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시정이 다 흔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분이 역대 정부 중에서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1등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 이중적인 자세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두 가지가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겠죠. 뭐, 부동산 정책은 정책대로 정책적 능력이 이제 평가받아야 될 테고 또 하나가 이제 도덕성일 텐데 지금 놀라야 되는 게 대부분 다 도덕성 인성에 관련된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스크린도어 사건 관련해서든지 김모 군의 사건이 굉장히 가슴 아팠던 건 누가 보더라도 위험 업무를 외주어주면서 특히나 또 인원이 없다 보니까 원래 2명씩 나가야 될 위험 업무를 혼자 나가서 사고가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구조적 문제가 그 안에 있었던 건데 지금 변 후보자의 인식은 그런 구조적 문제를 보고 개선해야 할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을 통해서 그걸 개선해야 할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의 실수다.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일반적인 국민 인식, 특히나 당시의 여권의 인식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갭이 있는 건데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습 체납 이런 것도 뭐 한두 번 체납이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무려 11년 동안 9번 체납했다 이러면 이게 단순 바쁜 건지 아니면 무신경한 건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어떤 지인들이나 자신의 학교 동문들을 무더기로 개방형 공모를 통해서 고위직에 앉혔다. 굉장히 조직을 자의적으로 운영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실 행정부를 이끄는 장관으로서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런 인성과 이런 자의적 운영이 과연 행정부 장관으로 적합한 능력이냐 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대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야당도 뭐 청문회 올 자격도 없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뭐 물론 내일 청문회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좀 안고 있다. 그 점만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청문회를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고인 개인의 탓으로 인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창흠 후보자께서 진정 국민을 위해 공직자로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네, 어려운 질문만 드려서 오늘 유독 또 공교로운데 법무부 차관에 이어서 이번 국토장관 후보자까지 질문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선 첫째 SH공사 사장 재직 시에 측근들을 편법으로 채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변창흠 후보자를 위한 변명을 좀 해보면 아니 저런 과정이 잘 됐다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선
SH공사가 이제 설립된 이후에 공사 설립의 목적,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뭐 주택 도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돼 있잖아요. 특히 이 수도권 서울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SH에서 보면 더욱더 그런 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성,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업무 능력 여러 가지를 이제 본 뭐 어떤 역동성이 있는 인사 조직을 꾸리는 문제 이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런 이제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본인이 뭔가 이 과도한 리더십을 좀 발휘해가지고 뭔가 조직에 힘을 불어넣고 전문성을 불어넣고 그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 과정에 절차에 무슨 편법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내일 청문회에 나와서 정확하게 밝히고 그래도 해명이 안 된다면 책임질 수 있으면 지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일단 그런 어떤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도시재생, 해외개발, 주거복지 이런 문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외부 공모를 한 것이고 거기에 심사 과정에 SH의 노동조합의 위원장까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공정하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그것이 해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당내에서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말은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가슴 속에 어떤 우리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이런 것들을 위한 마음이 가슴에 들어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 변창흠 사장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실수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어떤 주택 정책에는 탁월한 업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업무 능력과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과 가치관의 문제가 내일 혼재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초기에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청문회 대부분 시간을 본인의 정책 능력과 지금 국민이 걱정하시는 이 주거 안정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군의 동료들은 청와대 앞에 갔습니다. 대통령이 변창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철회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군의 동료 청와대 앞 변창흠 임명 철회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에 따르면 변창흠 측에서 구역 김군 동료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지만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과받을 대상은 우리가 아닌 김군이다 라며 청와대의 변창흠 임명 철회를 현재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모셨던 의혹에 더해져서 오늘 동아일보는요.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딸의 허위 인턴 의혹이 있다라며 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엔 딸 허위 인턴 의혹, 오늘 동아일보 기사 내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변창흠 후보자의 딸 A씨가 미국 대학 진학 설명회 강연자로 참석해서 예일대학교 진학 경험을 설명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스페인어 등 자료 번역 인턴 활동을 했다. 남들이 잘 안 하거나 한국 학생으로 예상이 어려운 힘든 활동이었다. 돋보이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증을 해보니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모집 공고 인턴 활동 응시 자격은 학사 이상의 취득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학사를 수료한, 학사를 취득한 이상 취득자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대학을 졸업한 자격에 주어지는 사람에게 했던 인턴 활동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불거졌고요. 자, 그러자 변창흠 장관 후보자 측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딸이 고교 2학년일 때 국립중앙박물관 인턴이 아닌 단기 봉사활동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미국에선 단기 봉사도 그냥 인턴이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 인턴, 허위 인턴 의혹에 그치지 않고 이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부모 차스 논란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딸이 2008년 고교 입시 당시 제출한 학업계획서에 환경정의시민연대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봉사활동 이력을 기재했는데
이는 아버지가 2009년까지 환경정의 시민연대 센터장을 했던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이사장과 책 집필 등 친밀 관계에 있었다는 것과 딸의 봉사활동이 연결이 된다라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아니더냐, 동아일보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사실은 조국 장관 의혹 때 정말로 그 화려했던 딸과 아들의 봉사활동, 인턴, 급기야 논문의 일저자를 보면서 많은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 가슴을 쳤다라고 김병민 박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논평한 바 있었는데, 오늘 동아일보가 제기하고 있는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 딸의 이 스펙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장관 내용들 봤을 때 대깔꼬마니처럼 비슷한 측면들이 있죠. 앞서 이제 공정과 정의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이제 젊은 청년들이 보기에 대학 진학 과정에서만큼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한 만큼 우리가 수저 논란처럼 부모의 배경이나 이런 경제력과 상관없이 나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관문대가 입시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입시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회의 사다리들이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토양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병역에 관련된 문제, 취업과 채용에 관련된 문제에서만큼은 공정하게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절규들이 있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그렇게 두들겨 맞았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을 재발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야, 이거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하려고 하니까 없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 문제 제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굳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변창흠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그들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문제가 돼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기간 왜 우리 사회가 젊은 청년들이 그토록 공정에 관한 얘기를 외쳐왔는지를 생각하게 됐을 때,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이 같은 내용들 과연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후보자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비단 이 논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숱한 논란들을 다 한번 종합해보면 아마도 변창흠 후보자가 끝끝내 장관직을 수행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호원 총리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두려고 해도 후임 총리가 자꾸 통과가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고 해서 불멸의 총리, 정호원 총리 막 사진들이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김현미 장관이 지난번에도 집에 가려고 했다가 최정호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 있었고, 이번에도 결국은 김현미 장관이 끝까지 그 직을 지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데요. 근데 왜 갑자기 김현미 장관을 바꾸려고 했는지 생각해보면 지금 터무니없이 올라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분노 유발을 시켰다 등에 대한 얘기들을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창흠 후보자로 가는 것이 과연 이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인지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걱정이 커집니다. 네, 김병민 박사님의 개인 견해였고요. 야당의 생각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변창흠 후보자의 논란을 정리해보면 구의역 김군에 대해서 개 때문에 별일 아닌 것이 시정을 흔들었다라고 모욕을 했다는 것, 그리고 서민들에 대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집에서 해먹지,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 서로 모르는 사람 6명 같이 있어라, 그럼 미치는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는 것에 더해져서 오늘 동아일보가 딸의 스펙과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가 지인 채용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겁니다. 야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후보자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시끄러운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 대통령이 임명장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아주 우습게 알고 인사청문회 아주 우습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오불가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변창흠 후보자 말하기도 상당히 민망한 그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분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나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그리고 그에 앞서서 법무부 차관 의혹 보도해드렸는데, 이번엔 야당 소속 국회의원의 이 같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야당의 전봉민 의원 부친이 한 방송사 기자에게 3천만 원을 준다며 보도 무마 청탁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방송사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 동생들과 설립한 회사가 부친 회사로부터 하청받은 공사로 매출이 급성장했다라는 의혹이었는데 전복민 의원의 재산이 12년 만에 130배, 914억여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논란은 전복민 의원 부친이 등장을 해서 그 취재기자에게 3천만 원 갖고 올게, 나하고 인연 맺으면 끝까지 간다 라며 돈으로 보도를 무마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복민 의원 측은 재산 증식 과정은 이미 해소된 사안이다. 부친의 이 같은 청탁 관련된 건 아들 입장에서 말하기 쉽지 않은 문제니 조금 더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대명천지 요즘 같은 세상에 기자들에게 3천만 원으로 보도를 무마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여기 있었군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충격적이고 뭔가 좀 시대를 한 50년쯤 뒤에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좀 특이한 케이스다 이런 생각을 충격을 받으면서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전복민 의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에게 저 문제가 옮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나 전복민 의원은 해명을 해야 돼요. 우선 한 100여만 원쯤 되는 자본금으로 시작한 회사가 어떻게 수년 만에 뭐 몇천억대 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선 전복민 의원은 이 문제를 해명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부친이 언론 보도를 뭐 좀 금품으로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습니다. 부친이 그런 세계에서 살아오신 분이니까 그것까지 전복민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거는 뭐 저는 좀 야박하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분리해서 우선 전복민 의원은 재산 증식 과정에 지금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국민 눈높이의 감정적 문제나 아니면 실제로 현실 실정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그 규명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면 그 뒤에 어떤 인허가 과정의 시스템까지도 전부 다 들여다봐서 해야 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부친께서 하셨다는 언론 매수 의혹, 이 문제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금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사가 그걸 뭐 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모아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1980년대의 그런 구조적인 모순 덩어리 속에 아직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김현 박사님, 그간 야당에서는 여권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질타를 해왔는데 이 문제는 이제 야당의 문제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일단 부친의 청탁 보도, 이 청탁 무마 사건을 보면서 저도 귀를 의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분명하게 한 채 의혹이 없을 정도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들 문제, 이 전복민 의원의 재산 증식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정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부모 찬스의 문제 등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위반한 점은 없는지,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 물을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가 과거 바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된 이후에 지도부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보고 지금 전복민 의원으로부터 해명을 들은 뒤에 사건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 등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속하게 문제가 없도록 정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서 신문을 합니다. 법원은 이번에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윤 총장이 법원의 판단에 힘입어 총장직에 복귀할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 하실 건가요? 네,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장관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와 총장 측은 오늘 법원의 신문을 앞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총장 측, 윤 총장의 부재는 월성원전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가 우려된다. 내년 1월 인사 때 당장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것이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집행정지가 돼서 윤 총장이 총장직에 복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법무부는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소추 우결로 직무정지, 임기제 공무원은 혐의가 소명되면 징계가 가능하다. 대통령도 직무정지 된 바 있는데 검찰총장이야 직무정지 당연히 될 수 있다. 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검찰총장 임기 취지를 훼손했다는 윤 총장의 손을 법원이 들어줄 것인지, 대통령의 징계권 무력화가 우려된다라는 법무부의 손을 법원이 들어줄 것인지, 오늘 잠시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원의 신문에 달린 셈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번에도 총장이 복귀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엔 정부가, 법무부가, 청와대가 이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 관련된 신청 사건에 있어서는 제가 뭐 어느 방송에 가든지 간에 거의 100%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그렇게 100%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해임을 좀 약간 전제로 한 직무 배제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시적인 직무 정지였어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법원에서는 뭐 윤석열 총장 편을 들어줬는데, 이번에 약간 그때 상황이 좀 다른 건 맞아요. 일단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왔고요. 또 해임이 아니고 정지 2개월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재판부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에게 좀 유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몇 퍼센트입니까? 한? 네. 그거 제가 볼 때 한 60, 70% 정도. 60%? 예.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법무부에서 서투르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부터 사실은 장관이 할 수가 없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적 문제점, 이런 것들을 윤석열 총장 쪽에서 계속 공격해 나가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어떤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된 효력정지 신청은, 시청에 관한 사건은 회복할 수 없는 선회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제되는 게 있어요. 신청 징계 사유 자체의 어떤 소명, 사유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굉장히 징계 사유를 보면 굉장히 허접하다. 그리고 이 정도 징계 사유 가지고 뭔가를 계속 일국의 검찰총장을 집행정지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법원에서 판단을 반드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 전제 조건은 징계 사유 아닙니까? 징계 사유에 대해서 소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아직까지 언론에 나온 걸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소명 정도에 이른 것인가, 특히 이제 정치의 중립성이랄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판사와 관련된 문건인데, 굉장히 보면 자의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윤석열 총장의 어떤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징계 사유가 허접하다라는 말씀은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고, 추 장관과 법무부는 징계 사유가 허접하지 않고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지난번에는 100% 윤 총장에게 유리한 판단, 이번에는 한 70% 정도 윤 총장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60에서 70. 60에서 70이라는 어떤 전망까지 우리가 곁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직후 정말로 한 보도처럼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총장이 자택 인근에서 이 장애견으로 알려진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는 모습이 우리 쪽 동아일보 취재기자에 의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산책을 좀 많이 시켜본 솜씨, 어색하지 않고 하얀색 진돗개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니까 진돗개가 총장을 잘 따릅니다. 개 주인을 잘 따라요. 개와의 사이는 상당히 원만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윤 총장이 뭔가 좀 생각에 잠긴 듯 개를 산책하면서 하는 어떤 사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이 우리 또 동아일보에 의해서 좀 포착이 됐는데, 이재명 기자가 지금 개를 2마리 길러요. 자,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장면이야. 뭐 지금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가장 뭐 정직 처분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지금 순간을 맞고 있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뭐 본인은 이것이 나 개인의 명예회복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문제고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오늘 신문기를 맞을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산책 장면을 가지고 뭐 평가하기는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뭐 오늘 뭐 역시 이제 신문 기일 오늘 뭐 바로 이제 집행정지에 대해서 뭐 인용하거나 아니면 기각하거나 이런 걸 바로 결정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오늘 이제 신문기일 이후에 2, 3일 내에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오늘 윤 총장이 사실은 재판부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변호인이 윤 총장 가지 않는다 이렇게 또 아침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만 가서 아마도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김광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절차적 문제, 징계 사안의 문제 이런 걸 다툴 텐데 저는 재판부가 하나 관심 가질 게 지금 윤 총장 측에서는 윤 총장의 정지 2개월 그 기간 동안에 월성 원전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또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 분해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급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지금 뭐 당시 정지 2개월 동안에 뭐 월급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 검찰 수사 전체의 중립성에 대한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재판부가 윤 총장이 없는 정지 2개월 그 2개월의 기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는 윤 총장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도전한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징계 절차가 어떻게 뭐 유효하든 혹은 뭐 효력이 정지되든 이 정부와 윤석열 총장이 같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감정도 상했고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까지 건 총장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같이 못 간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 사퇴하셔야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내년 7월까지 가자는 건 아니 본인이 봐도 웃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징계안에 사인을 했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 힘들겠지만 마음에 준비하시오. 뭐 이런 신호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받아들여 주는 것이 예의 아닌가. 여권에서는 윤 총장 물러나라, 이제 그만하라, 사퇴하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실시됐습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윤 총장은 사퇴를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먼저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자연스럽게 동반 사퇴가 되겠는데 국민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총장이 왜 사퇴하느냐? 54.8%. 저 모르는데요? 6.9%. 총장과 추장관은 같이 사퇴해야 한다. 38.3%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자, 여론조사 참고 자료고요. 징계 정직 중에는 총장이 물러날 수 없게끔 법이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권은 사퇴하라라는 것은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사퇴를 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박소연 의원님. 예. 이게 청와대의 뜻입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이 여론조사에서 54.8%는 사퇴하지 말라는데요. 두 번째 질문. 뭐 청와대가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단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과 일부 국민은 믿지 않으시죠.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절차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총장은 행복하겠어요. 강아지를 끌고 가도 언론이 다 찍어주고 홍보를 해주고. 그런데 아까 우리 김진 앵커께서는 강아지를 잘 산책을 시키는 것 같다 하는데 강아지가 안 끌려가려고 버티는 사진도 있던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걸 잘 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건 재미로 또 드린 말씀이고요. 근데 우리 국민이 두 가지로 보세요. 뭐냐면 여론조사를 제가 당의 이제 홍보위원장이니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 문제로 분리를 해서 보면 윤 총장 여론이 또 높아요, 이렇게. 근데 그건 뭐냐면 검찰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법과 절차, 정당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돼 있느냐라고 하는데 국민이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총장께서 국민의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보지 마시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아직도 저렇게 높다라는 것도 함께 봐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본인도 사퇴 의사를 표명한 만큼 적어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특수 지휘가 아니라 국가 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이때쯤이면 적어도 국가공무원으로서 본인이 그 직을 내려놓고 또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다른 소송 절차에 의해서 또 다퉈볼 만한 것들이 되거든요. 무엇보다 국민이 이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이 국면으로 1년 넘도록 훨씬 피곤하고 피로한 상태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추미애 장관이든 윤석열 총장이든 둘 다 그런 측면을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의 또 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정 이후 수도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서울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분명 시민들에게는 가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조금 전에 스키장 문 닫는다 얘기했습니다.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주요 관광 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하겠습니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까지도 제한하고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도록 함으로써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수도권에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11시 59분 59초 12시 딱 넘어가면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이란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회식, 워크숍, 개모임, 집들이, 돌잔치, 치순 등등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공적 성격이 없는 사적 모임의 실내 플러스 실외 모두 5인 이상은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4명까지만 되고 5명부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만 허용, 서울은 장례식 30인 미만만 허용, 가족과 동거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을 시에는 5인 이상이라도 가족 혹은 동거인에게는 모임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같은 지침이 발표되자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5인 이상 사는 가족들은 항상 가족 증명서를 갖고 다녀야 하나요? 라는 질문 등등 말입니다. 함께 보시죠. Q&A, Question and Answer. 동호회 개모임 금지면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네, 출근해도 회식은 불가능합니다. 워크숍은요? 불가능합니다. 회의나 불가피한 업무 수행만 허용됩니다. 택시에 승객 4명 탈 수 있습니까? 경기도는 기사 포함 5명이고 5명이므로 안 됩니다. 경기도는 안 되고 서울시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4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다른 지역에서 만나면 괜찮지, 이런 분들 꼭 있어요. 수도권 안 된다니까. 다른 지역에서 만나면, 서산이나 뭐 이런 데서는 안 됩니까? 수도권 시민이면 서산이든 어디든 만남이 불가능하다라고 명확하게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 5명 이상 같이 시작하면 안 되나요? 4인까지만 합석이 가능하고 꼭 이런 분들 있어요. 테이블을 나눠서 앉는 건요? 이것도 안 됩니다. 가족 모임도 그럼 다 취소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상 한 집에 살면 허용이 된다. 한 집에 살면 허용이 된다. 여기서 좀 애매해지는 건데 가족인데 주민등록상 2집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애매해질 수 있어요. 골프 경기 가능합니까? 캐디 포함 4명 이하는 가능하다. 이런 분들 캐디 빼면요? 하여튼 5명 이상 안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와중에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코로나 예술 지원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논란일까요?
지난 4월 문준용 씨가 계획했던 전시회 3건이 취소돼 손해가 크다며 서울시가 지급하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금을 신청해서 최고액 1,4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측은 전시회 취소 및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근거로 선정했다. 그래서 문준용 씨가 타당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맞섰고, 예술계에서는 신진 작가들 피해가 심각한데 대통령 아들이 굳이 1,400만 원 지원금을 수령했어야 했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부터 먼저 살펴보고 문준용 씨의 해명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근식 교수는요, 대통령의 아들도 예술지원금 신청할 수 있고 또 선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지적하는 건 그게 불법하다는 게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거다. 코로나도 시름에 빠진 가난한 예술인 지원 공모에 애초부터 신청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비판했고요. 염치가 집중됐다. 가난한 예술가들 생각해서 신청 좀 안 하면 안 됐냐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1,400만 원이나 정말 이렇게 알뜰히 챙겨 먹어야 했는지 어안이 벙벙한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준용 씨의 반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 전시 작품 제작에 사용한 돈이다. 즉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거다라고 반박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김병삼 변호사님,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문준용 씨가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러면서 어떤 피해를 받는 건 전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한 281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46명이 수령을 했다는 거고 46명이 수령했는데 이제 금액이 6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1,400만 원을 수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물론 뭐 절차 과정에서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뭐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뭐 증거랄지 소명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건 뭐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 아들로서 1,400만 원 수령 받는 것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국민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정말 어려운 예술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못할 수 있다고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이 뭐 이야기하기는 이건 수익금이 아니다. 당연히 수익금을 주면 안 되겠죠. 재난과 관련된 지원금인데 그렇지만 수익금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 논란 짧게 두 분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당의 김병민 의원님. 네, 문준용 씨는 거듭 이제 아버지와 다른 나의 개인의 삶을 존중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 이 공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비판처럼 이 문준용 씨가 위법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지원하게 되는 그 지원금에 구태여 문준용 씨가 직접 나서서 신청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도덕적 비판, 물음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박수현 의원님. 예, 좀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이제 대한민국 다워집시다. 좀 이야기할 걸 갖고 이야기해야지 저런 거 가지고 어떤 때는 아빠 찬스, 어떤 때는 아빠 역차별, 어떤 기준입니까? 그리고 예, 뭐 적절, 부적절, 저는 이 자체가 이미 정말 세계 경제 10위권 그리고 선진국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이 다양한 가치관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났다. 예. 한 자연인으로 존엄한 개인으로 본인의 인격, 인권, 능력 다 존중해주고 아빠 찬스가 안 된다면 아빠 역차별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 기자적 시각도 한번 좀 들어보죠. 이재명 부장. 예, 뭐 전 사실 저도 박수현 전 대변인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인인데 뭐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본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아닌 것 같고. 근데 다만 딱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지원자 중에 한 84%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어떻게 그럼 선정을 했느냐 보면 전시의 취소나 사업의 적정성 또는 타당성을 보고 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평가겠죠. 이게 정량적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면 저는 문화재단에서도 당당하게 어떻게 점수를 매겨서 어떻게 평가를 했다 정도는 공개하는 게 현 정부에서 가장 추구하는 공정성에 좀 부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60초 광고 뒤에 말해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5에서는요. 변창흠 청문회는 과연 무사히 끝날까라는 주제로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방에서 못한 이야기 라방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님과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라방 할 테니까요.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